남편의 발인을 마치고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제 코를 의심했습니다. 달달하고 고소한 냄새,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 그리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웃음소리, 주방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고기판 위에서 불고기가 익어가고 있었고 그 앞에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계산기가 들려 있었고요. 남편을 땅에 묻고 온 지 채 3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아들을 보물처럼 여기고 며느리의 미소를 진심이라 믿었던 그때부터요. 사람들은 늘 제 결혼 생활을 부러워했습니다. 의사인 남편, 시댁의 탄탄한 재력, 그리고 시집살이라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며느리.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죠. 실제로도 그랬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신혼집 문 앞에 서 있으면 반드시 초인종을 눌러 허락을 구하셨고 일주일에 한 번 가족 식사 자리에서는 제게 요리를 가르쳐 주시며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명절날 전을 부치고 나면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손바닥에 용돈을 쥐어주시면서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하셨죠. 그 따뜻한 손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 역시 저를 존중해줬어요. 아무리 병원에서 바빠도 집에 들어서면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남편이었고 제가 집안일로 힘들어하면 먼저 알아차리고 안아주곤 했습니다. 남편이 벌어온 돈을 저는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알뜰하게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아들 민철이는 조용한 아이였어요. 친구 이름을 한 번도 입에 올린 적이 없을 정도로 혼자 있는 걸 좋아했죠. 방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지만 가끔 아이 방문 앞을 지나갈 때면 이상하게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곤 했어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딸 민주는 집안을 웃음으로 채우는 아이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도 던져놓고 제 옆에 찰싹 붙어 앉아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쏟아냈습니다. 친구 얘기, 선생님 얘기, 급식 반찬 얘기까지. 설거지를 하는 제 옆에서 행주를 들고 제잘제잘 떠들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민철이가 30살이 넘도록 연애 한 번 안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아이가 혼자 늙는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결혼은 언제 하냐고 물으면 민철이는 그저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옷차림도 달라졌고요. 주말마다 어디론가 나가기 시작했고 저녁 약속도 생겼습니다. 30년을 한결같던 아들이 갑자기 변하니 저는 이상하면서도 한편으론 기뻤어요. 드디어 사람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 옆에서 민철이가 쭈뼛거리며 서 있었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입술을 달싹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국을 끓이면서도 귀를 기울였죠. 민철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간단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임신했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국자를 든 제 손이 멈췄어요. 남편도 넥타이를 매던 손을 멈췄고요. 민철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평생 말썽 한 번 부린 적 없던 아들이었기에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뱃속의 아이까지 생각하면 결혼을 반대할 수는 없었죠.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신혼집도 마련해 주겠다고 했고요. 민철이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보았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죠. 평생 아버지처럼
가정에 충실하게 살겠다고, 책임감 있게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민철이를 믿었어요. 이 아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여자 쪽 집안이 어려운 형편이라 대부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식장도 잡고 예단도 준비하고 신혼집도 알아봤죠. 남편은 아들에게 넓은 집을 보러 다니자고 했어요. 아이도 태어날 거니까 작은 집은 답답할 거라면서요. 그리고 처음으로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 여자를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예뻤거든요. 연예인처럼 화려한 미모는 아니었지만 단정하고 맑은 인상이었습니다. 임신 초기라 그런지 얼굴이 약간 부은 듯 했지만 그게 오히려 더 수줍어 보이게 만들었어요. 민철이가 그 여자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3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어요. 조심스럽고 간절하고 애틋한 눈빛.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안심했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사랑에 빠진 거라고 믿었죠.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신혼집 열쇠를 민철이 손에 쥐어줄 때 남편은 단단히 당부했어요. 이제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아내를 아껴야 한다고. 민철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시작됐어요. 결혼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 정미가 저희 집에 왔을 때 저는 무심코 물었어요. 출퇴근하면서 힘들지 않냐고. 임신 중에는 몸조리를 잘해야 한다고 말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미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회사는 그만뒀다고. 민철이가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다고요. 임신했으니 쉬라고 했대요. 다른 남자들이 연락 오는 게 싫다고도 했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이상했어요.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데 임신 초기에 벌써 일을 그만두다니. 게다가 다른 남자 연락이 싫어서라니. 하지만 아들이 며느리를 아끼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족 모임 자리에서 민주가 정미의 배를 보며 웃었어요. 언니 배가 하나도 안 나왔다고, 임신한 티가 전혀 안 난다고 했죠. 주변 친구들은 4개월만 돼도 배가 볼록 나온다던데 신기하다고.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임신 5개월이면 배가 조금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정미는 여전히 날씬했습니다. 옷핏도 그대로였고요. 그때 민철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불편하다는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미도 어색하게 웃으며 체질이 그렇다고 얼버무렸죠. 그날 밤 민철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산했다고. 결혼 준비하면서 유산했다고 했어요. 그동안 말을 못 꺼냈다고, 저희가 손주 기다리는 걸 알아서 차마 말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민철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유산한 지 5개월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야 말하는 걸까? 아무리 미안해도, 아무리 말하기 힘들어도 이건 너무 늦은 고백 아닌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미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그리고 이 거짓말이 저희 가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유산 이야기를 들은 뒤로 저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제 시선이 상처를 줄까봐, 혹시 제 말이 아픈 기억을 건드릴까봐. 그래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임신 계획이 있는지, 몸은 괜찮은지, 병원은 다니는지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민철이네 집에 반찬을 더 자주 가져다 줬어요.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김치를 담가 들고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거실은 늘 조용했어요. 정민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저는 슬쩍 집안을 살폈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는 싱크대, 먼지가 앉은 거실 테이블, 빨래, 건조대에 걸린 며칠 된 것 같은 빨래들. 정민은 제가 반찬을 챙겨주러 왔다고 하면 고맙다는 말만 했어요. 일어나서 함께 정리하거나 차라도 한 잔 내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럭저럭 3년이 흘렀습니다. 정민은 재취업을 하지 않았어요. 임신 계획도 없는 것 같았고요. 민철이는 저녁 늦게까지 일했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미가 뭘 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철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어요.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하겠다고, 지금 딱 타이밍이라고, 본사 지원도 받고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했어요. 핸드폰을 귀에 댄 채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복지도 좋고 월급도 안정적인 그 회사를 그냥 그만뒀다고요? 한 번도 장사를 해본 적 없는 아들이 갑자기 요식업을 한다고요? 남편은 그날 저녁 민철이를 불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무거웠어요. 저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해본 적도 없는 일을 왜 그렇게 섣불리 시작하냐고,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철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괜찮다고, 정미도 찬성했다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대신 어려워도 다시 도움 청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민철이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장사가 잘 됐어요. 유행하는 메뉴였고 위치도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민철이는 가끔 전화해서 장사가 잘 된다고,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반년쯤 지나자 민철이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피곤해 보였고 통화할 때 한숨소리가 섞여 나왔어요. 장사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가게를 접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제 다시 취직 준비를 하겠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고요. 30 중반이면 늦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민철이가 또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정미도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남편을 마주 봤습니다. 민철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미는 민철이 손을 꼭 잡고 있었고요. 카페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다고, 좋은 자리에 매물이 나왔다고, 이번엔 정말 잘할 자신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도와달라고,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손을 꽉 쥐었다 펴길 반복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려는 게 보였어요. 그때 정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철이가 재취직하면 월급이 반토막 난다고, 그러면 생활이 힘들다고, 이제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하는 정미의 얼굴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젊은 부부가 힘들게 사는 게 보였거든요. 아직 아이도 없고 남편은 사업 실패로 자신감을 잃었고 앞으로가 막막할 거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죠. 그리고 남편이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조건으로 카페 창업 비용을 대주기로 했어요. 민철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정미는 눈물을 닦으며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한동안 뒤척였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아들을 너무 버릇없이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카페는 그런대로 잘 굴러가는 것 같았어요. 가끔 들르면 손님이 있었고, 민철이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카운터에 앉아 계산을 보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요. 적어도 망하지는 않는 것 같아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철이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가끔 남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공과금을 내야 한다고, 카페 재료비가 부족하다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손을 벌렸어요. 남편은 그때마다 통장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아들이 쪽팔릴까봐 조용히 계좌이체를 해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철이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정미랑 임신 준비를 하는데 잘 안 돼서 분위기 전환도 할 겸 여행을 다녀오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카페 매출이 좋지 않아서 여유가 없다고 제 카드를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밥값 정도만 쓰겠다고 했습니다. 딱 한두 끼만 사 먹겠다고요. 저는 카드를 빌려줬어요. 부부 관계가 좋아지면 손주도 빨리 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철이도 이제 30 중반인데 아이는 빨리 가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카드 사용 내역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면세점에서 100만 원, 명품 매장에서 200만 원, 해외 레스토랑에서 50만 원. 문자가 올 때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밥값만 쓴다더니 이게 뭡니까? 민주에게 전화했어요. 민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민철이와 정민은 매년 해외여행을 다닌다고 했습니다. 비즈니스석을 타고 몇백만 원짜리 호텔에 묵으면서요. 정미 SNS에 다 올라와 있다고, 민주도 이번에 우연히 알았다고 했어요. 핸드폰을 든 손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뒤에선 그렇게 돈을 쓰고 다녔다고요? 저희한테 카드까지 빌렸으면서요? 당장 카드사에 전화해서 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철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카드가 왜 안 되냐고, 지금 프랑스로 넘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빨리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이게 제가 30년 넘게 키운 아들의 목소리란 말입니까? 그렇게 우리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깊고 돌이킬 수 없는 금이. 카드를 정지시킨 뒤로 민철이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주말 가족 모임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핑계는 늘 카페가 바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건 핑계였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저 저희를 만나기 싫은 거였죠. 도움을 주지 않는 부모는 만날 이유가 없다는 듯이. 남편은 그런 아들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쉬곤 했어요. 민철이에게서 온 메시지를 읽고 있을 때였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녁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소화가 안 된다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인데 그날따라 남편의 얼굴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노르스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화제를 드렸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국 한 그릇도 다 비우지 못하고 자꾸 속이 답답하다며 명치를 눌렀어요. 잠을 자다가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얇은 이불 너머로 남편이 옆구리를 쓸어내리는 게 느껴졌어요. 아프냐고 물으면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냥 좀 불편한 것뿐이라고, 내일 아침이면 나을 거라고요.
하지만 아침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점점 더 노래졌어요. 흰자위까지 누렇게 변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거울을 보라고 하자 남편은 그제야 자기 얼굴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의사였지만 정작 자기 몸은 돌보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번에도 괜찮다고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검진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밤마다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아니길, 그냥 과로 때문이길, 소화불량이길 바랐습니다. 남편도 불안한지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신문을 보다가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 남편은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따라갔습니다. 남편 손을 꼭 잡고 진료실 문을 열었죠.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췌장암이었습니다. 그것도 말기. 이미 온몸에 퍼져서 수술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항암 치료로 증상을 완화하며 시간을 버는 게 최선이라고,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손만 꼭 쥐고 있었어요. 남편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다고, 의사인 자기가 보기엔 1년은 거뜬하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을 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어요. 남편이 볼까봐 민주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가 달려왔어요. 아빠와 마주 앉은 민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이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민주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민철이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민철이는 바로 오지 않았어요. 카페 일이 있다고, 주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아버지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주말에 온다고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저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핸드폰을 내려놓는 손이 떨리는 걸 봤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어요. 남편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입맛도 없어졌어요. 평생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이 한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남편은 몇 숟가락 뜨다가 토해냈습니다. 미안하다고, 맛있는데 도저히 못 먹겠다고 했어요. 토하는 남편의 등을 쓸어주며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민주는 매일 병원에 왔어요. 회사 일을 마치고 곧장 달려와서 아빠 곁을 지켰습니다. 과일을 깎아드리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철이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습니다. 올 때마다 어색하게 서 있다가 금방 가버렸어요. 아버지 손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찍이 서서 몸은 좀 어떠냐고 형식적으로 묻고는 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철이가 병실에 왔을 때 뜬금없이 물었어요. 병원은 처분했냐고, 건물값이 많이 올랐을 텐데 얼마에 내놨냐고 했습니다. 남편이 민철이를 쳐다봤어요. 저도 믿을 수 없어서 민철이를 봤습니다. 아픈 아버지를 보러 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겁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 아버지 몸은 괜찮은지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민철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딱 봐도 안 좋으니까 굳이 물어볼 필요 없지 않냐고,
나중에 처리하려면 미리 알아둬야 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장남이니까 뒷정리는 자기가 해야 한다면서요. 남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가라고 했어요. 다신 오지 말라고, 그런 말 할 거면 앞으로 얼굴도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민철이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냐고, 아버지가 생각만 하고 자기 생각은 안 하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나가버렸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을 누르며 힘들어했어요. 저는 황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민철이는 정말로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걷지도 못하게 됐고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기 힘들어했어요. 저는 민철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고 와서 마지막 인사라도 하라고 했어요. 민철이의 대답은 차갑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보기 싫어하시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가 가면 스트레스 받아서 더 안 좋아지실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엄마랑 민주가 잘 보내드리라고 장례식 때 가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요? 결국 남편은 민철이를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5개월 만이었어요. 의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암이 너무 빠르게 퍼졌거든요. 남편이 눈을 감던 날, 저와 민주만이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철이는 끝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따뜻했던 그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끼며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문상객들이 오가며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검은 상복이 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영정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몇 년 전 가족 사진을 찍을 때의 모습이었죠.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는 얼굴. 민주는 제 옆에서 눈물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올라 있었어요. 문상객이 올 때마다 일어서서 저를 받고 다시 앉기를 반복했습니다. 민주의 어깨가 자꾸 떨렸어요. 민철이는 늦게 왔습니다. 입관이 끝난 뒤에야 정미와 함께 나타났어요. 검은 양복을 입었지만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제대로 매지도 않은 채 온 거였죠. 정미는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상가에 온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화장이 너무 짙었거든요. 민철이는 영정 앞에 섰습니다. 절을 하는 모습이 어색했어요. 고개를 숙였다가 일어서는 동작이 기계적이었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어 보였어요. 저한테 다가와 앉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을 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민주도 오빠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남매가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문상객들이 다 돌아가고 장례식장은 고요해졌어요. 민철이와 정민은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갔다고 했죠. 저와 민주만 남았을 때 민주가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한참 뒤에 돌아온 민주의 얼굴빛이 이상했어요. 창백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제 옆에 앉더니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는 새언니 SNS 본 적 있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미의 SNS요? 볼 일이 없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제가 왜 봅니까? 민주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제게 보여주는 민주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이었어요.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앉아 샴페인을 들고 웃는 정미.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 명품 가방을 들고 거리를 걷는 모습. 수영장이 딸린 호텔 테라스에서 찍은 셀카.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들.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길 때마다 새로운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일본, 싱가포르. 해시태그에는 행복, 신혼여행 연장, 남편 최고, 오빠 사랑해 같은 말들이 달려 있었어요. 업로드 날짜를 봤습니다. 작년, 재작년, 3년 전. 매년 최소 2~3번씩은 해외여행을 다녔더군요. 저희한테 힘들다고, 카페가 어렵다고,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했던 바로 그 시기에 한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파리의 고급 호텔 침대에 누워 찍은 사진이었어요. 해시태그를 읽었습니다. 1박 200만 원의 행복, 역시 비즈니스석이 최고, 5성급 호텔 조식 먹방. 핸드폰을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주가 화면을 또 넘겼어요. 백화점 명품관에서 찍은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새로 산 차 앞에서 찍은 사진. 모든 사진마다 정민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댓글을 봤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말을 남겼더군요. 언니 진짜 남편 복 터졌다. 오빠 대박 부자. 나도 그런 남편 만나고 싶다. 정민은 그 댓글에 일일이 답을 달았습니다. 우리 오빠가 나한테 잘해줘서 오빠 덕분에 행복해. 사랑하는 사람이랑 있으면 어디든 천국.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주가 핸드폰을 뺏었습니다. 더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 사진들이 계속 아른거렸거든요. 저희가 준 돈으로 저렇게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카페가 힘들다며 남편한테 돈을 빌려갔던 바로 그달에 정민은 이탈리아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과금 낼 돈이 없다던 그 주에 두 사람은 호텔 수영장에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어요. 제 카드로 밥값만 쓰겠다던 그 여행도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그때도 비즈니스석을 탔더군요. 제 카드로 명품 가방을 샀고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민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민주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영정 속 남편이 저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남편도 알고 있었을까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저희를 속이고 있었다는 걸. 그래서 유언장을 그렇게 쓴 걸까요? 민철이와 정미가 돌아왔습니다. 담배 냄새를 풍기며 자리에 앉았어요. 정미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마 또 SNS를 보고 있겠죠. 어떤 사진을 올릴지, 어떤 해시태그를 달지 고민하면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남편 장례식장에서도 저러는구나. 슬픈 척도 하지 않는구나. 남편이 5개월 동안 고통받다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SNS에 올릴 사진 걱정이나 하고 있었구나. 민주가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참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빠 장례식이니까 조용히 보내드려야 하니까 참으라는 거였죠. 저도 알았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한다는 걸. 하지만 언젠가는 이 분노를 터뜨려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틀 동안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남편의 동료들, 병원 사람들, 친척들이 다녀갔어요. 모두들 남편을 칭찬했습니다. 훌륭한 의사였다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일찍 가시다니 안타깝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고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남편이 평생 쌓아온 것들이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있는 아들을 봤습니다. 형식적으로 절을 받고 문상객들과 악수를 나누는 민철이 슬픈 표정을 지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발인 날이 왔습니다. 관을 차에 싣고 화장터로 향했어요. 저는 민주와 함께 차를 탔고 민철이 부부는 따로 탔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납골당에 남편을 모셨습니다. 작은 함 안에 들어간 남편의 유골을 보며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민주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민철이는 멀찍이 서 있었어요. 정미는 민철이 팔짱을 끼고 있었고요.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민철이가 다가와 말했어요. 먼저 집에 들렸다가 저녁에 엄마 집으로 가겠다고 할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민철이는 꼭 가야 한다고 중요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 중요한 얘기가 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재산 얘기겠죠.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할 얘기가 그것밖에 없을 테니까요. 저와 민주는 한참을 납골당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 앞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평생 고생했다고, 이제 편히 쉬라고, 사랑했다고. 민주도 아빠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보고 싶을 거라고, 자주 올 거라고. 해가 저물어 가는 걸 보고서야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각오를 다졌어요. 이제 마주해야 할 시간이 왔다는 걸. 그리고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민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이제는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작 집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달달하고 고소한 냄새, 기름이 타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였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남편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집에서 누가 고기를 굽는 거지? 민주도 멈춰 섰어요. 저를 쳐다보는 민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이 보였어요. 고기판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추와 쌈장, 마늘이 접시에 담겨 있었어요. 소주병도 보였습니다. 그 앞에 민철이와 정미가 앉아 있었습니다. 젓가락으로 고기를 뒤집고 있는 정미의 손이 보였어요. 민철이는 소주잔을 들고 있었고요. 두 사람 앞에는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계산기도 놓여 있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어요. 현관에 서서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만 봤습니다. 민철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봤습니다. 놀라는 기색도 없이 그저 무덤덤하게 쳐다봤어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정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오셨냐고 기다렸다고 했어요. 고기 가져왔으니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악몽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민주가 제 옆을 지나쳐 갔습니다. 식탁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민주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쥔 채였습니다. 민철이가 민주를 봤어요. 왔냐고 앉으라고 했습니다. 할 얘기 있다고도 했고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빠를 쳐다볼 뿐이었어요. 그 눈빛이 너무 차갑고 날카로워서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미가 고기를 접시에 담았어요. 다 익었다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류를 밀어냈어요. 민철이가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이제 아버지 재산 정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간 끌어봤자 달라질 것 없다고
공평하게 3등분하면 된다고 했어요. 카페도 어렵고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며칠 안에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미가 끼어들었어요. 자기가 정리했다고 대충 계산해 봤다고 했습니다. 상속인 조회하면 재산이나 부채가 다 나온다면서 아버님은 부채가 없으실 것 같다고 했어요. 재산은 꽤 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3등분으로 나누면 이 정도라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산기를 제게 내밀었어요.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주의 손이 움직였어요. 번개처럼 빠르게 식탁 위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뜨거운 고기가 담긴 접시를, 그리고 정미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고기가 공중에서 흩어졌어요. 뜨거운 기름이 튀었습니다. 정미가 비명을 질렀어요. 얼굴을 감싸쥐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철이도 놀라 일어섰어요. 소주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민주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개수작 부리지 말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슬픔으로. 정미가 대꾸했어요. 개수작이 뭐냐고, 버릇없다고, 언니한테 어떻게 그러냐고 소리쳤습니다. 민주가 비웃었습니다. 뻔뻔하다고 했어요. 엄마한테 미안해서 쉬쉬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염치 없냐고 짐승만도 못하다고 했습니다. 인간이냐고 사람 맞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임신 얘기를 꺼냈어요. 임신한 적도 없다고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다 들었다고 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임신한 적이 없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민주가 계속 말했어요. 친구한테서 초음파 사진을 구해왔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민철이를 속였다고 결혼 자금을 받아내려고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했어요. 민철이도 다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부인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민철이를 쳐다봤습니다. 도와달라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민철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민철이를 봤어요. 우리 아들을 봤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아들을. 민철이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요. 그저 들켰다는 듯, 귀찮다는 듯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지 않았으면 주저앉았을 거예요. 민주가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아빠가 오죽했으면 끝까지 얼굴도 안 보려고 했겠냐고 장례식에도 부르기 싫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체면 생각해서 연락한 거라고 재산 분할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도 했어요. 민철이가 반박했습니다. 자기도 아버지 자식이라고 당연히 권한이 있다고 상속은 똑같이 받는 거라고 했어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가 비웃었어요. 똑똑한 머리는 다 어디 갔냐고 계산도 못하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재산 운운할 거 있으면 제대로 알아보고 하라고 머리가 돌았으면 여기까지 와서 재산 분할 얘기 안 했을 거라고 했어요. 민철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주를 향해 소리쳤어요. 다 했다고 말 다 했냐고 지금 선 넘는 거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계속 싸웠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쏟아냈어요. 남매가 아니라 원수처럼 으르렁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남편 장례를 치른 지 몇 시간도 안 됐습니다. 남편을 납골당에 모시고 온 지 채 반나절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집에선 고기를 굽고 재산을 계산하고 남매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만하라고 했어요. 조용히 하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세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주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민철이는 화난 얼굴로, 정미는 겁먹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저는 민철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겼다고 말했어요. 유언장이 있다고, 그걸 읽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민철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유언장이요? 언제요? 어떤 유언장이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직접 손으로 쓴 유언장이었어요.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했고 공증도 받았습니다. 법적 효력을 완벽하게 갖춘 유언장이었죠.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펼쳤어요. 남편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듯 삐뚤빼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쓴 게 느껴졌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의 50%는 소아병동 발전 기금으로 기부한다고 했어요. 평생 환자들에게 받은 은혜를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아픈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썼습니다. 남은 재산 중 60%는 아내인 저에게 상속한다고 했어요. 평생 고생한 당신이니 이제 편히 살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딸 민주에게 상속한다고 했습니다. 민철이 이름은 없었어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언급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민철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뭐냐고 소리쳤어요. 자기 이름이 왜 없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신혼집을 증여받았다고 했어요. 그것으로 이미 상속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여 서류도 다 있다고, 변호사도 확인했다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어요. 민철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소송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유류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어요. 정미도 거들었어요. 이건 부당하다고,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했어요.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 아들도 며느리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이 집 문을 나가면 다시는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고, 다시는 얼굴도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민철이와 정미가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그 소리와 함께 30년 넘게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이 닫힌 뒤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고기 조각들이 보였어요. 깨진 소주잔 파편도 보였고요. 식탁 위에는 계산기와 서류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계산서, 정미가 정성스럽게 작성한 그 서류, 민주가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털썩 앉더니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꼈어요. 평생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현관 쪽을 바라보며 그대로 서 있었어요. 민철이가 나간 그 문을,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했던 그 문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제가 낳은 아들. 10달을 뱃속에 품었고 밤새 앓으면 잠도 못 자고 간호했던 아들. 첫걸음을 뗄 때 손뼉치며 기뻐했고 첫 말을 했을 때 남편 손을 잡고 울었던 그 아들. 그 아들에게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벽을 짚고 겨우 버텼습니다. 민주가 달려와 저를 붙잡았어요. 엄마,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누워야 할 자리, 이제 영영 채워지지 않을 그 자리. 민철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5살 때였나요? 유치원에서 돌아와 제 치맛자락을 잡고 울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친구가 자기를 놀렸다고, 같이 놀아주지 않는다고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주며 괜찮다고, 엄마가 있다고 토닥였었죠. 초등학교 때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방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나가라고 해도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혼자였습니다. 생일날에도 친구를 초대한 적이 없었어요.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케이크를 자르고 끝이었죠. 대학 입학식 날이 기억납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민철이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도 많이 사귀고 대학생활 즐기라고 했어요. 하지만 4년 내내 친구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취직했을 때는 안심했어요. 좋은 회사였고 안정적이었으니까요.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0이 넘어서야 처음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사람을 만났구나. 사랑을 배우는구나. 행복해지는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이 변하기 시작한 건 돈을 물쓰듯 쓰고 거짓말을 하고 부모를 속이고 결국 이 지경까지 온 것.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베개가 젖어갔어요.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옆방에 민주가 있었거든요. 민주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철이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변호사는 걱정 없다고 했습니다. 유언장이 완벽하게 작성됐고 신혼집 증여 기록도 명확하다고 했어요. 유류분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미 증여받은 금액을 고려하면 크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작됐어요. 서류가 오가고 법정 날짜가 잡히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법정에서 민철이를 마주쳤습니다. 멀리서 봤어요. 정장을 입고 변호사와 얘기하는 모습.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은 몇 달에 걸쳐 진행됐어요. 그 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매번 법정에 갈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주가 늘 함께 가줬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며 괜찮다고, 엄마는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해줬어요. 결국 판결이 났습니다. 민철이는 유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신혼집 증여 금액을 제외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다는 판결이었어요. 남편이 철저하게 준비해뒀던 덕분이었습니다. 민철이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변호사 비용도 부담됐을 거예요. 더 싸워봤자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고 판단했겠죠. 그렇게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끝나지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민철이가 어렸을 때 제 손을 잡고 웃던 꿈을 꿨어요. 유치원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져 무릎이 까져서 제 품에 안겨 울던 모습도 꿈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꿈에서 깨면 현실이 더 끔찍했어요. 그 아이가 이제 없다는 것. 제가 알던 민철이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낯선 사람만 남았다는 것. 입맛도 없었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하면 목이 메었어요. 물만 마셔도 체했습니다.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민주가 걱정했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하루하루가 버겁게 지나갔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웠습니다. 또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게 힘들었어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잃고 혼자 남은 것 같았습니다. 민주가 있었지만요. 민주는 정말 잘해줬어요. 매일 전화했고 주말마다 집에 왔습니다.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곁에 앉아 이야기도 들어줬어요. 하지만 민주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픈 엄마 걱정까지 해야 하다니. 결혼도 해야 하고 자기 인생도 살아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미안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나갔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년이 지났어요. 1년 동안 민철이에게서 연락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민주가 가끔 얘기해줬어요. 민철이가 카페를 접었다고 했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그 뒤로 뭘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없었어요. 그저 남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어요.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민철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힘들진 않을까? 밥은 먹고 다닐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화가 났습니다. 왜 제가 걱정해야 합니까? 저를 저렇게 아프게 한 사람을, 남편 장례식 날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던 사람을. 눈물이 또 났어요.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지지 않았습니다. 잊고 싶은데 잊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가 봅니다. 그렇게 또 1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2년이 지났어요. 민철이와 연락을 끊은 지도 2년. 이제 좀 괜찮아지나 싶었습니다. 민주는 남자친구를 소개해줬어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민주를 아끼는 게 보였어요. 결혼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민주는 행복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철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낯설었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낯설 수 있다니.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어요.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철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저 민철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먹이는 것 같기도 했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드폰을 귀에 댄 채 가만히 서 있었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제 것인지 민철이 것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엄마, 제발 전화 끊지 마세요.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30년 넘게 키우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뭐냐고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어요. 제 귀에도 낯설 정도로. 민철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더니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철이가 계속 말했어요.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정미와 헤어졌다고 했어요. 재산 분할받은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정미가 이혼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도장 찍자마자 짐 싸서 나갔다고 했어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미쳤었는지 알았다고, 엄마한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미 늦었다고 말했어요. 돌이킬 수 없다고, 끝났다고 했습니다. 민철이가 울부짖었어요. 엄마,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놨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철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울면서 용서를 빌던 그 목소리.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화가 나는지 슬픈 건지 안타까운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자가 와 있었어요. 사진이었습니다. 민철이가 5살 때 찍은 사진. 유치원 소풍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민철이가 보였습니다. 문자 내용이 있었어요. 엄마, 이 사진 기억나세요? 엄마가 저 이렇게 예뻐해 주셨잖아요. 저 다시 착한 아들 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그 환한 웃음,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작은 손. 며칠 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민철이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새 책가방을 메고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 제가 서서 민철이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어요. 엄마 덕분에 행복했어요. 엄마가 최고였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매일같이 사진과 함께 왔어요. 중학교 졸업식 사진, 대학 입학 때 사진, 취직 축하 케이크 자르던 사진. 모두 제가 찍었던 사진들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흔들렸어요. 그 사진 속 아이들이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아들, 평생을 키운 아들.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선가 혼자 힘들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주는 단호했어요.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빠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힘드니까 돌아오려는 것 뿐이라고 했어요. 정미가 있을 때는 엄마 생각 한 번 안 했다고 했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혼자가 되니까 이제 와서 엄마 찾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 받아주면 또 똑같이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민주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철이가 보냈던 사진들이 떠올랐어요. 그 환한 웃음들이.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철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민철이 목소리는 더 초라해져 있었어요. 기운이 없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냐고 물었습니다. 월세방에 산다고 했어요. 원룸이라고 너무 외롭다고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힘들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물었어요. 내가 원하던 삶이 그게 아니었냐고, 부모 도움 없이 살겠다고 한 게 너였다고 말했습니다. 민철이가 울었습니다. 아니라고, 그게 아니었다고 했어요. 자기가 미쳤었다고 정신 차리고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고 했습니다. 엄마랑 아빠, 민주 다 잃어버렸다고 울었어요. 아빠한테도 너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병원도 안 갔다고, 마지막도 못 봤다고,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다고 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흘러내렸어요. 민철이 우는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말했어요. 이미 늦었다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다시는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일이라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도 마음 정리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민철이 번호를 차단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끝까지 눌렀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게 이런 거였습니다.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고 끊고 싶어도 완전히 끊을 수 없는 것. 30년 넘게 키운 아이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받아줄 수는 없었어요. 민주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받아주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민철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드니까 돌아오려는 것 뿐이었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겠죠. 민철이가 어떤 아이인지.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유언장을 남긴 거였어요. 아들이 정신 차리길 바라면서. 하지만 민철이는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소송을 걸었고 끝까지 돈만 생각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지 못한 채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이제야 후회한다고 해도 소용없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으니까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왔으니까요. 저도 이제 놓아줘야 했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이지만 이제는 보내줘야 했어요. 제 인생을 위해서라도, 민주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옳았다고 말했어요. 유언장 그렇게 쓴 게 맞았다고. 민철이는 아직 정신 못 차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프다고 울었어요. 아들을 포기하는 게 이렇게 아픈 줄 몰랐다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사진 속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닦아도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민철이 없는 삶에 조금씩 익숙해져야 했어요. 아팠지만 살아가야 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무조건 받아주고 용서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철이 번호를 차단한 뒤로도 문자는 계속 왔습니다. 다른 번호로 보냈어요. 공중전화에서도 보냈고요. 하지만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받지도 않았어요. 모두 삭제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문자 알림이 뜰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민철이가 아닐까?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궁금했어요. 하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민주가 옆에 있어줬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왔어요.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주는 제게 힘이 됐어요. 이 아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민주의 결혼 날짜가 잡혔습니다. 예비 사위를 만났을 때 저는 안심했어요. 민주를 정말 아끼는 게 보였거든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민주를 바라보는 그 따뜻한 눈빛. 민철이가 정미를 보던 눈빛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민철이의 눈빛은 집착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었어요. 정미라는 예쁜 여자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욕망. 그게 사랑인 줄 착각했던 거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민주가 물었습니다. 오빠한테 청첩장 보낼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내지 않겠다고,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어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민주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눈물이 났어요. 정말 예뻤습니다. 아름다웠고요.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이제 시집을 가는구나. 버질로드를 함께 걸었어요. 남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딸의 결혼식을 함께 봤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지만 남편은 하늘에서 보고 있겠죠.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 모두가 민주를 축하했어요. 저도 축하받았습니다. 딸 잘 키웠다고, 사위 복 있다고 말해줬어요. 그 자리에 민철이는 없었습니다. 오지 않았어요. 청첩장도 보내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가끔 입구 쪽을 쳐다봤습니다. 혹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도 자주 집에 들렀어요. 남편분과 함께 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신혼생활 얘기를 들려줬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안심했어요. 적어도 민주는 잘 살고 있구나. 좋은 사람 만나 사랑받으며 살고 있구나.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지났어요. 민철이와 연락을 끊은 지도 3년. 이제는 좀 익숙해졌습니다. 아들 없는 삶에 여전히 가끔 생각납니다. 민철이 어렸을 때가요. 5살 때 제 손을 잡고 걷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때 어색하게 웃던 모습, 대학 합격 소식 듣고 환하게 웃던 모습.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한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습니다. 민철이가 선택한 겁니다. 정리를 선택했고, 돈을 선택했고, 거짓말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인 거죠. 어느 날 민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소식을 들었다고 했어요. 친구를 통해서 우연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월급이 많지 않다고 했어요. 여전히 월세방에 산다고 했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가 물었어요. 연락해 볼 생각 없냐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민주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오빠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요즘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해요. 일주일에 2번 거기 가서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돕습니다.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웃기도 해요. 바쁘게 사니까 좋더라고요.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도 뿌듯했고요. 친구들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만나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여행도 다닙니다. 남편 떠나고 너무 움츠러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씩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민주 부부랑 같이 남편 산소에 다녀왔어요. 납골당에 모셔진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줬어요. 민주가 결혼 잘했다고, 사위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봤으면 좋아했을 거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민철이 얘기도 했습니다. 연락을 끊었다고, 이제 만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당신 뜻대로 한 거라고, 잘한 거 맞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하지만 남편이라면 이해했을 거예요. 제 선택을, 제 아픔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주가 말했습니다. 엄마 잘 살고 계시죠? 걱정 말고 엄마 인생 사세요. 저 있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고, 내가 있어서 엄마가 버틴다고 말했습니다. 민주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계절이 또 바뀌고 있었어요. 인생도 계절 같은 것 같습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과 겨울이 와요. 슬픈 계절도 있고, 행복한 계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은 계속 돌아갑니다. 제 인생의 겨울이 길었어요. 남편을 잃고 아들까지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봄이 오려나 봅니다. 조금씩 따뜻해지는 게 느껴져요. 부모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무조건 주고 무조건 용서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때로는 거절하는 것도 필요해요. 저는 길을 알려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건 아이들의 몫이에요. 제가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민철이는 자기 길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도 자기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구해줄 수 없어요. 아프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가끔 생각합니다. 민철이는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먹고 다닐까? 건강하게 살고 있을까? 여전히 궁금합니다. 여전히 마음 한편이 아파요. 하지만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저와 민철이 모두를 위한 거라고 믿으니까요. 언젠가 민철이가 진짜로 변한다면 그때는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제 인생을 살아야 할 때예요. 남은 시간을 민주와 함께 그리고 저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지고 있어요. 오늘도 하루가 지나갑니다. 내일이면 또 해가 뜰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괜찮고, 때로는 행복합니다. 그게 인생인가 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완벽한 행복은 없다는 걸.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요. 민주의 웃음소리, 친구들과의 수다, 봉사활동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고마운 인사. 그런 작은 것들이 저를 살게 합니다. 남편도 그걸 바랐을 거예요.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갑니다. 아프지만 그래도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무조건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포기해야 할 때도 있어요. 자식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에 감사할 줄 알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서로를 아프게 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